1년차에 700만원, 2년차에 1,600만원, 3년차에는 1,70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줘요. 몰라서 매달 신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 제도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적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텍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업적 부담금액과 세금 신고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 급여가 250만 원이면 나는 250만 원만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순간 월급 외에도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퇴직금, 원천세 신고까지 많은 의무가 생겨버려요. 직원을 뽑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원 한 명 채용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놓치면 아까운 세금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직원 채용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채용을 하셨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크게 대표님들이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월급만 주면 끝이다.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4대 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급여 대장 관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중에 신고해도 된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니 당연히 비용 처리되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사업과 관련한 경비이니 비용 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원천세라는 신고를 안 하셨어요. 이것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직원 한 명 정도니까 아직 소규모라서 괜찮겠지? 직원이 한 명이어도 신고 의무는 동일해요. 직원 수가 적다거나 일용직을 잠깐 썼다는 이유로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비용 처리 안 하면 그만이지. 나는 다른 데서도 비용 처리할 때 많아.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되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많이 커져서 이거를 그때서야 비용 처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단이나 세무서에서 이걸 확인하게 되면 그동안 밀린 금액들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부담이 훨씬 커지시는 거예요. 직원이 오늘 첫 출근했어요. 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일단은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모두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바빠서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6월에 입사를 했는데 8월부터 신고를 했다고 해서 8월부터 부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를 하시면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먼저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럼 4대 보험 신고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일부 떼어서 사업자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표님이 250만 원을 전부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세금이랑 4대 보험 직원 부담분을 떼셔서 그 차액분만을 지급하게 되세요. 그리고 차감한 세금은 대표님이 국세청과 구청에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직원이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되어서 2월 연말정산 때 토해내느냐 아니면 13월에 월급이 되느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6월 25일에 급여를 줬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외에도 간이지급 명세서와 지급 명세서도 기한에 맞춰 제출하셔야 돼요. 이 기한을 놓치는 사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이지급 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인 경우도 있고 매달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세서는 연 1회 제출인데 빠뜨리면 이것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을 다 합해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1%가 나와요. 만약에 대표님이 지급하는 직원들 급여가 1년에 1억이었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순간 시기에 맞춰서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직원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세무사를 쓰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럼 저처럼 직원이 한두 명 있는 사업장도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기 신고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매달 신고하는 대신 1년에 2번만 신고하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많지 않은 2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표님들 중에서도 저는 그냥 매달 내는 게 더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냥 매달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예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몰라서 매달 신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 제도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적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월급 외에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건가요? 월급 250만 원의 직원을 한 명 채용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250만 원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주는 4대 보험 회사 부담분도 내셔야 돼요. 대략 직원한테 주는 월급의 11%에서 1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월급 250만 원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28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퇴직금까지 고려를 하시게 되면 실제 인건비는 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복리후생비, 교육비까지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부담 금액은 그보다 더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월급이 아니라 총 인건비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직원 채용 전에 이 직원을 뽑아서 얼마의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안 쓰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노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무 측면에서도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해요.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이 뒷받침이 되셔야 되거든요. 특히 세무조사나 국세청 검토가 들어오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확인 내역을 함께 요청해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인건비 비용 처리가 깔끔하게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 월급 주면 절세된다는 얘기 많던데 맞나요? 실제로 근무하시면 가능해요.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계신다면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가족이 실제로 일하고 계신데도 인건비 처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비용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대표님 소득이 올라가게 되니 종합소득세 때 그만큼 세금 부담이 또 올라가기도 하죠. 그럼 가족도 직원으로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출근도 안 하고 업무도 없는데 급여만 지급하거나 근무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경우예요. 이런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핵심은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업무 내역, 급여 이체 내역은 기본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이메일이나 업무 메시지처럼 실제 근무한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직원 채용하면 오히려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이걸 모르시는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로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직원 수가 증가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채용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6년도 기준으로 법이 재정비가 됐어요. 기존에는 세액 공제를 받고 근로자를 일정 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하는 형태였는데 법이 재정비가 되면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있어야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오래 고용할수록 혜택이 더 많이 가게끔 연차별로 세금 공제 금액에 차등을 뒀어요.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을 고용했다고 가정하면 1년 차에 700만 원, 2년 차에 1,600만 원, 3년 차에는 1,700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줘요. 올해 만약에 그 금액을 다 못 쓰면 10년 동안 2월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혜택이 크네요.
그렇죠.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까지 이런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채용 전부터 세무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공제 요건이 세부적으로 있어서 채용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제도는 잠깐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직원을 뽑고 나서 몇 달 후가 돼서야 세무사한테 연락하는 경우예요. 이미 신고 기한은 지나 있고 밀린 신고가 쌓여 있죠. 채용 전이나 아니면 채용 직후에 바로 연락하셔서 세무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훨씬 간단해요. 두 번째는 인건비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경우예요. 귀찮아서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건비는 사업에서 나가는 실제 비용이에요. 제대로 처리하기만 하시면 세금 부담을 현저하게 줄이실 수 있어요. 놓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세 번째는 직원 퇴사 후에 처리를 놓치시는 경우예요.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랑 중간 연말정산,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관련한 원천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돼요. 채용과 퇴사 둘 다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직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해야 할 신고, 실제 인건비 구조,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채용을 했는데 신고가 맞게 들어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상황을 봐드리고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송파구 원텍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였습니다.